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119회 전산회계 1급 이론 기출문제 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는 항목의 총 합계액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가 1번 문제를 풀으려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안에는 몇 가지가 있죠? 우리 네 가지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는 현금, 그리고 보통예금, 그리고 당좌예금, 그리고 현금성 자산. 자, 이렇게 네 가지의 계정 과목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속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당좌예금, 타임 발행 수표, 자기압 수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금에서 우리가 체크해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현금, 우리는 삐리리 수표들을 모두 현금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당좌예금, 보통예금은 그냥 보통예금이니까 크게 의미가 없는데 이 당좌예금 하나, 당좌예금은 누가 발행한? 당점이 발행한 당좌 수표만 당좌예금. 그러니까 수표 중에 당점 발행 당좌 수표만 당좌예금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취득 당시 만기가 몇 개월? 3개월 이내인 채권들을 우리가 현금성 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당좌예금은 맞고요. 취득 당시 만기가 4개월 남은 단기금융상품, 4개월이니까 3개월 이내에 해당해야 하니까 단기금융상품은 안 되겠고요. 그 다음 타임 발행 수표, 수표에 해당하니까 현금 맞고요. 자기압 수표, 현금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금융상품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더하게 되면 70, 50, 120만 원,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2번 문제로 보시면 다음은 회계상 거래의 결합관계를 표시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 2번은 여러분들이 분계만 정확하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계만 정확하게 해주시면 되니까 현금으로 100만 원의 상품을 구입하였다. 그러면 우리는 차변에 상품 100만 원, 대변에 우리 현금 100만 원 이렇게 하겠죠. 금액은 조금 생략할게요. 생략하고 우리 분계의 결합관계로 보면 상품, 자산이 증가했고 현금, 자산이 감소했고 맞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요. 직원의 커피 음료 대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 하죠? 직원 거니까 복리후생비 대변에 현금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니까 복리후생비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하였고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했죠. 그렇죠? 네, 맞겠고요. 자, 세 번째. 업무용 화물 차량을 5천만 원에 대출로 구입하였다. 대출로 구입했어요. 차를 일단 구입을 했기 때문에 차변에는 차량 운반구 그리고 대변에는 뭐 단기든 장기든 차입금이 되겠죠. 그렇죠? 단기 차입금도 뭐 짧게 빌려서 할 수도 있고 길게 빌려서 할 수도 있으니까 차입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증가하게 되겠죠. 네, 그럼 정답은 4번이겠네요. 매입 예정인 상품의 계약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은 나갈 거고 차변에 우리 계약금을 뭐라고 하죠? 선급금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선급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문제 3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수익 인식 기준으로 틀린 것은 제가 엄청 중요하게 설명드리는 단원이고요. 우리 회계 1급뿐만 아니라 세무 2급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재고자산의 조금 중요한 문제에 해당합니다. 자, 문제 3번을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일단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매출 시점이
언제냐. 그래서 지금 수익 인식 기준이다라고 하는 개념. 그럼 언제 수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거냐라는 얘기니까 매출 시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출 시점, 언제 매출이 이루어졌는지를 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선적지 인도 조건에 재화의 판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적지 인도 조건, 도착지 인도 조건은 우리가 두 가지로 우리가 선적지라고 하는 데가 있고 그리고 도착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당연히 선적지에는 판매자가 살고 있고요. 그리고 도착지에는 구매자가 살고 있을 거예요. 구매자. 그런데 선적지 인도 조건은 선적을 함과 동시에 소유권이 넘어가요. 그러면 판매자가 원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소유권이 넘어가 버렸으니까 구매자의 자산이 되겠죠. 결국 선적지 인도 조건은 선적을 함과 동시에 매출이 발생을 하였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 회사가 재화를 선적하는 시점, 선적을 하게 되면 우리는 매출이 이루어지게 된다. 단 도착지 인도 기준 같은 경우에는 도착을 해야 소유권이 넘어와요. 그러니까 도착지 인도 기준은 선적했을 때는 매출이 아니에요. 도착을 해야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도착을 하면 매출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적지 인도 조건의 재화의 판매에서 판매 회사가 선적을 했을 때 선적지 인도 기준이다라고 전제를 줬기 때문에 선적지 인도 기준은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가 버렸어요. 매출이 발생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2번 보기는 엄청 자주 출제가 되는 건데 상품권은 우리가 예를 들자면 뭐 이마트라든지 이런 데서 상품권을 발행을 해요. 상품권 발행하면 고객은 그 상품권을 구매를 해서 상품권으로 물품을 사게 되죠. 그래서 상품권은 반드시 외우셔야지 되는 게 상품권은 회수가 된 시점. 그러니까 상품권이 회수됐다. 마트 입장에서 보면 고객이 상품권을 가지고 와서 물건을 바꿔가죠. 그렇죠? 그 물품을 교환해 갈 때 그때가 바로 매출 시점이 돼요. 그래서 회수하는 시점이 상품권을 판매했을 때는 우리가 선수금으로 처리를 하게 되고요. 계약금을 받은 것과 같고 회수를 했을 때 이때가 매출 시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품권은 반드시 암기, 회수된 시점이 상품권을 판매했을 때는 선수금, 부채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상품권을 회수했을 때 고객이 우리 물건과 상품권을 바꿔갔을 때 그때 우리는 매출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위탁 판매는 수탁자에게 물건을 대신 팔아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부탁을 했으니까 수탁자가 물품을 판매를 했을 때 매출이라는 게 생기겠죠. 이거 내 물건 좀 대신 좀 팔아줘 이렇게 했는데 그 상대방이 가지고만 있으면 매출이 아니겠죠. 그래서 수탁자, 부탁받은 자가 물품을 판매했을 때 매출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이 매출 시점이 맞고요. 할부 판매는 무조건 재화를 인도했을 때 우리가 매출이 이루어졌다. 우리가 이게 재무회계하고 부가세법의 매출 기준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할부 판매 같은 경우에는 재무회계는 단기 할부 판매든 장기 할부 판매든 상관없이 무조건 재화를 인도했을 때 매출로 봐요. 아시겠죠? 단 문제가 부가세법상 이렇게 나오게 되면 장기 할부 판매에 대해서는 대금이 회수됐을 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과세 매출 시점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부가세법과 재무회계가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3번은 여러분들이 재무회계에서 조금 중요한 문제에 해당하니까 각각의 보기를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감가상각의 대상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문제 4번은요. 우리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유무형 자산 중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이 두 가지가 있어요.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 이 두 가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요. 왜? 토지는 땅이 없어지지 않죠.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은 아직 짓고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용이 가능한 때부터 우리가 감가상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 건설 중인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5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무형자산의 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무형자산이 시험 문제 나오면 무형자산은 그냥 답을 다 알려드릴 테니까 무조건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은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 감가상각을 하게 되는데 감가상각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방법이다라는 얘기는 우리 감가상각 방법의 정액법,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학계법, 뭐 생산량 비례법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방식을 써도 된다. 단 결정할 수 없다면 합리적인 방법을 결정할 수 없다면 그때는 정액법을 써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정액법 공식이 어떻게 되죠?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감가상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씩 조금 살펴볼게요. 그냥 공식을 쓰고 할까요? 내용연수 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모두를 그냥 우리 문제상에서 문제를 풀으시기 쉽게 자, 취득원가 먼저. 취득원가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유상취득분만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낸 가치만큼을 우리가 무형자산으로 인식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내용연수. 내용연수는 관련 법령에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건 원칙이에요. 앞에 전제가 관련 법령을 제외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멘트는 뭐냐면 법령에서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을 따라가도 되지만 만약에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 라고 하면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법령에 정해진 거에 대표적인 무형자산이 저작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사후 50년인가? 뭐 아마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상각을 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잔존 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것도 원칙이에요.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지만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요만큼만 암기해 주시면 되겠고 추가로 한 가지 더 하면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외에 손상차손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상차손이다라는 얘기는 내 자산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예요. 감가상각은 일정하게 조금 이렇게 조금 상각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손상차손은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손상차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손상차손도 무형자산의 상각에 인식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를 암기하시면 무형자산에 대한 문제는 거의
다 맞추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잔존 가치는 취득원가의 5%를 원칙으로 한다. 원칙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랬죠?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기 볼까요? 관련 법령이나 계약에 의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네. 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감가상각 무조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상각 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한다. 단 결정할 수 없으면 그때는 정액법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문제 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선입선출법을 사용하는 주식회사 세은의 단기 총 상품 매출 원가는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문제 6번은 매출 원가를 물어봤고, 매출 원가를 물어봤고요. 그리고 선입선출법이다라고 하는 전제를 줬어요. 선입선출법이라는 전제를 줬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일단 써볼게요. 처음에 기초가 100개가 있었고요. 100개, 개당 100원씩이었죠? 그렇죠? 네, 매입가에 개당 100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출이라는 거를 했어요. 매출, 80개. 그냥 매출, 나간 거 80개. 이렇게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다시 매입이라고 하는 것을 했고요. 매입, 70개고요. 한 개당 110원씩이었습니다. 110원. 자, 그리고 다시 매출을 다시 60개를 팔았어요. 문제를 아주 빠르게 푸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선입선출법이라고 했고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으니까 매출 원가다의 의미는 뭐예요? 판매한 상품의 원가를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일 먼저 하셔야지 될 건 매출 수량을 계산을 하시면 돼요. 80개, 60개, 140개가 나갔습니다. 그럼 선입선출법이니까 위에 게 먼저 나가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100개 100원씩이니까 10,000원이 먼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140개를 팔았기 때문에 매입한 70개 중에 40개 110원씩 그러면 4,400원이 나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140개가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그럼 이 둘의 합을 계산하시면 매출 원가 계산이 되겠죠. 14,400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선입선출법은 위에서부터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후입선출법은 밑에서부터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7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7번. 문제 7번은 다음 중 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비유동부채에 대해서 유동부채를 외우지 말고 비유동부채를 외워라. 그래서 비유동부채에는 우리 그냥 무조건 사, 장, 퇴 이렇게만 외웠어요. 매번. 그래서 사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세 가지를 계속 외우고 있었는데 요즘 자꾸 시험에 뭐가 하나가 더 나오냐? 임대보증금이 자꾸 나와요. 우리가 임차보증금은 기타 비유동 자산에 해당하고요. 임대보증금은 비유동 부채에 해당하게 돼요. 그래서 비유동 부채를 이제 저도 설명을 조금 바꿔서 앞으로 이렇게 4개를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보증금도 우리 비유동 부채에 해당한다. 이렇게 체크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임대보증금, 장기차입금, 그 다음에 저 밑에 있는 매도가능증권은 자산이죠. 그렇죠? 네, 매도가능증권은 투자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동성 장기부채와 외상매입금 2개가
유동부채에 해당하겠네요. 다라 해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8번. 문제 8번. 문제 8번은 자본에 대해서 자본의 구분이 다른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자본잉여금 우리 자본잉여금에 몇 가지 있죠? 세 가지가 있어요. 뭐뭐 있어요. 주, 감,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주식, 발행, 초과금. 그리고 감자, 차익.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는 종류 혹은 분류 뭐 이렇게 자본에 대해서 물어보면 자본잉여금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오면 걔가 정답이고 세 개가 모두 나와 있으면 나머지가 정답입니다. 이렇게 계속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세 가지 중에 해당하는 게 보기에 뭐가 있나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 하나가 있네요. 그렇죠?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얘 하나만 나와 있으니까 그냥 얘가 정답이에요. 얘만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그다음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자본 조정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자본의 분류 시험 문제를 나오면 문제를 조금 빠르게 푸시는 방법 중에 자본잉여금 세 가지가 있으니 그 세 가지 중에 몇 개가 나왔는지를 여러분들이 보기에서 찾아보시면 답을 조금 쉽게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기까지 재무회계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문제 9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9번 원가회계 문제고요. 자, 주식회사 세운의 제조간접비가 예정 배부율은 작업시간당 10,000원이다. 작업시간이 200시간이고 제조간접 원가 배부 차이가 20만 원 과대 배부일 때 제조간접 원가 실제 발생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자, 우리 문제 9번은 원가회계에서 우리 제조간접비에 대해서 우리가 제조간접비의 배부를 하게 되면 실제 배부액 그리고 예정 배부액은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작업시간 이렇게가 일단 기본이고요. 예정 배부액이 크게 되면 우리는 과대 배부되었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실제 배부액이 더 크면 과소 배부되었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시고 예정 배부율이 문제상에서 안 주어져 있다면 예정 배부율은 연간 총 예상액을 연간 총 예상 시간으로 나누어 주시게 되면 우리 예정 배부율을 계산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여기 이렇게 그림 하나 띄워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세부의 내용에 대해서.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채워나가 보도록 할게요. 숫자로 그대로. 예정 배부율은 작업시간당 10,000원이래요. 그래서 시간당 10,000원입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작업시간이 실제 작업시간이 200시간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결국 예정 배부액은 둘 곱해주니까 2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정 소비액은 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가 배부 차이가 220만 원만큼 과대 배부일 때 과대 배부 그러면 20만 원이 예정 배부액이 더 크더라. 예정이 더 크더라. 20만 원만큼이. 그러면 우리 실제 배부액은 얼마가 되죠? 180만 원만큼이 실제 배부액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실제 배부, 예정 배부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정확하게 잘 구분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0번. 주식회사 창현은 단일 제품을 대량 생산한다.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단기 완성분 700개, 기말 제공품은 300개이다.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선입선출법에 의한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 문제 10번에서 일단 첫 번째 신경 쓰셔야지 되는 건 우리가 재료비가 있고 가공비가 있는데 전제로 주어진 게 뭐냐면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그래서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됐다라는 얘기는 100% 투입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100% 투입이 됐으니까 재료비는 퍼센트를 신경 쓰지 마세요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을 한다라 그랬어요. 가공비는 근데 이런 멘트가 없어도 얘는 무조건 퍼센트를 따져주셔야 합니다. 이게 일단 여러분들이 첫 번째. 만약에 재료비가 균등하게 발생한다라고 하게 되면 퍼센트를 따져주셔야 되는 거고요. 가공비는 무조건 균등이다. 무조건 균등이다. 이렇게 일단 알아두셔야지 될 거 하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완성품 환산량을 물어봤는데 완성품 환산량은 우리가 완성수량 그 다음에 플러스 기말수량 마이너스 기초수량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완성수량서부터 기말수량까지 여기까지만 계산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평균법이에요.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을 찾는 식이 되겠고 얘를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계산을 하시게 되면 얘가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입니다.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 계산이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를 그냥 그대로 순서대로 가면 되는데 가공비이기 때문에 중간에 퍼센트를 따져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의 두 번째 줄에 단기 완성분 700개. 그래서 완성품 수량은 700개.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300개라고 주어져 있는데 기말 수량이 300개인데 퍼센트를 따져주셔야 하기 때문에 완성도 50%. 그러니까 150개. 150개. 둘은 더하기고요. 기초 수량을 이제 빼주시면 됩니다. 기초 수량은 아래 박스에 기초 제공품 200개, 완성도 40%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완성도 따져주시면 80개를 빼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850개에서 80개를 빼주시면 되니까 770개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요만큼은 여러분들이 조금 반드시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1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어떠한 원가 행태에 해당하는가 그랬는데 11번도 우리 너무 자주 출제되는 고정비와 변동비예요. 일단 우리가 차트를 보게 되면 쭉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와 그 다음에 이렇게 비례하는 원가를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실 수 있고 앞에 있는 건 제가 고정비, 총원가에 대한 그림을 그린 거고요. 여기는 변동비에 대한 그림을 그린 거고요. 고정비의 특징은 단위당 원가가 점점 줄어드는 이런 형태를 발생을 하게 되고 변동비는 단위당 원가가 일정하게 발생을 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정비, 지금은 그림이 단위당 원가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단위당 원가에 해당하는 단위당 원가가 지금 이렇게 가는 이걸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고정비를 찾아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고정비는 암기, 고정비에 해당하는 건 뭐가 있죠? 감, 임, 보, 세가 있어요. 감가상각비, 임차료, 보험료, 세금권과 이렇게 네 가지만 암기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고정비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렇게 네 가지를 체크를 해주시고 그래서 감가상각비 임차료 4번 보기에 보시니까 임차료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임차료 정답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변동비에 해당하는 자료가 되겠고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은 1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은 개별 원가 계산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 12번 문제는 우리는 원가 계산에는 개별 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종합 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어요. 개별 원가 계산의 가장 큰 특징은 무슨 생산? 주문 생산. 형태를 띠고 있고, 종합 원가 계산의 가장 큰 특징은 연속 대량 생산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개별 원가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제조 간접비의 배분이에요. 제조 간접비를 어떻게 배분을 하느냐에 따라서 제품의 생산 원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조 간접비의 배분가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거고, 종합 원가 계산에서는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까 앞에서 했던 이 완성품 환산량. 왜 얘가 중요하냐? 이 완성품 환산량을 얼마로 계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말 제공품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기말 제공품 재고액의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의 계산이 너무 중요하다. 결국 이 얘기는 기말 제공품의 계산이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럼 보기에 보시면 주문 생산에 적합하다. 네, 주문 생산에 적합하고요. 월말 제공품의 평가가 필요하다. 월말 제공품, 기말 제공품의 평가는 종합원가 계산에서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품종 소량 생산, 네, 소량, 주문 생산, 얘는 대량 생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조 직접비와 제조 간접비의 구분이 필요하다. 이 제조 간접비는 서로 배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을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예를 들어서 A 제품, B 제품, C 제품 주문 받는 대로, 그러면 우리는 원가를 재료비,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렇게 나누어 주실 수 있는데, 직접 재료비랑 직접 노무비는 누가 얼마 썼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직접비니까. A 제품이 얼마, B가 얼마, C가 얼마. 노무비도 직접 노무비는 A가 얼마, B가 얼마, C가 얼마. 이렇게가 구분이 가능해요. 그런데 제조 간접비란 얘기는 어떤 제품이 얼마 썼는지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게 제조 간접비예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 이런 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제조 간접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줘야지만 A 제품의 생산원가, B 제품의 생산원가, C 제품의 생산원가를 계산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의 배분가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 우리는 개별 원가 계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여기까지 원가 회계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가세법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주사업장 총괄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13번은요. 주사업장 총괄 납부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는 부가세법의 기본 원칙 중에 사업장 단위 과세 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라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주사업장 총괄 납부랑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주사업장 총괄 납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공장을 하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모두 다 제 다른 직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장은 뭐 하남시에 있고, 뭐 직매장은 성남시에 있더라.
예를 들어서 뭐 같은 하나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건 상관없어요. 지역은 상관없지만 그러면 제가 생산한 물품을 제가 판매를 할 건데 물건을 공장에서 직매장으로 보냈을 때 그러면 내 공장에서 내 매장으로 보냈는데 그럼 저는 오른쪽 주머니에서 돈을 빼서 왼쪽 주머니에다 돈을 넣어야 되냐? 이런 문제점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여기도 하나의 사업장이고 여기도 하나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이 공급 자체를 매출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얘를 매출로 보지 않아요. 내가 생산한 물품을 내 직매장에다가 공급을 했을 때 그럼 어떠한 문제가 하나가 생기게 되냐. 이 공장은 직매장에다가 물품을 납품을 했기 때문에 매출이 없어요. 그냥 물건을 그냥 갖다 가지고 갔으니까 내가 내 거니까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버렸으니 공장은 매입세액만 발생을 하게 돼요. 매입세액만 발생을 하게 되고 직매장 입장에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직매장은 물건은 그냥 가지고 왔죠. 그냥 가지고 왔고 대신에 돈 받고 팔았어요. 소비자들한테 팔다 보니까 이쪽은 매입은 없고 매출세액만 생기게 돼요. 매출세액만 생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냐. 매출세액은 바로바로 납부를 해야 하지만 매입세액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이 지나야 환급이 돼요. 그러니까 환급은 늦게 되고 납부는 바로바로 납부를 해야 하다 보니 내 돈이 국세청에 묶여있는 상황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라고 하는 제도를 신청을 해라. 그래서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답을 알려드릴게요.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신고는 각각 하는 겁니다. 신고는 각각. 그러니까 공장도 신고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직매장도 신고는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신고는 따로따로 하는데 뭐에 대해서만? 납부와 환급에 대해서만. 납부와 환급에 대해서만 주된 사업장에서 하도록. 그래서 뭐 공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도 있고 직매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주된 사업장으로 하든지 상관은 없고요. 주된 사업장으로 등록된 곳에서 납부할 때 이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만 납부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세액을 환급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납부할 때 여기에 환급세액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좀 빼주세요. 빼고 난 나머지만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제도를 주사업장 총괄납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셔야지 될 건 얘예요. 신고는 각각, 납부와 환급은 주된 사업장에서 하게 된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답을 보면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모두 주된 사업장에서 한다. 1번이 틀렸죠. 왜냐하면 신고와 납부라 그랬으니까 신고는 각각 하는 거고 납부와 환급에 대해서만 주된 사업장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 개시 20일 이전에는 주된 사업장을 신청을 해야 하고요. 주된 사업장은 본점이든 지점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디든 우리가 주된 사업장으로 지정할 수 있고요. 세금계산서 발급은 각각 사업장별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업무 처리는 다 각각 하는 거예요. 세금계산서도 각각 알아서 다 처리를 하되 마지막 납부와 환급에 대해서만 주된 사업장에서 처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조금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1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부가세법의 과세 대상은 그냥 세 가지. 재화의 공급, 재화의 수입, 그 다음에 용역의 공급.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가 과세 대상 거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용역의 수입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과세 대상 거래에 대해서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15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의 공제 대상인 것은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 15번 문제를 풀기 위해선 15번은 여러분들이 회계 1급 들으셔서 제일 먼저 우리가 중요하게 실무에서
다뤄야 되는 단원 중에 하나가 메인 매출 전표죠. 그렇죠?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에서 우리는 뭐라고 외웠냐? 불공이라고 외웠어요. 불공. 그래서 불공을 모두 외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5가지 불공에 기업 업무 추진비, 예전에는 우리가 접대비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 부과되는 승용차, 그 다음에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 그리고 면세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지출, 그리고 토지와 관련되어 있는 지출, 이렇게 5가지를 불공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5가지를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매입세 공제 대상이다라는 얘기는 이 5가지에 해당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1번은 면세 사업자의 소모품 매입세, 면세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과세 면세 겸업 사업자의 과세 매출분 관련 수수료 비용의 매입세. 그랬으니까 지금은 과세 매출과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2번은 공제가 가능한 거예요. 3번은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 불공에 해당하는 거고요. 4번 거래처 접대용 상품 구입. 그래서 거래처 접대용 기업 업무 추진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 문제에서도 필요하고 불공은 실무 문제 풀으실 때도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체크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난이도가 중간급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가끔 우리가 이렇게 조금 어려운 문제들도 조금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조금 정확하게 잘 이해하시고 암기하시고 회계 1급을 조금 튼튼하게 준비를 하시면 위에 세무 2급을 하실 때 엄청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다 생각되면 다시 한번 꼭 되돌아서 또 복습을, 제가 항상 회계는 복습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복습을 철저히 잘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시험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험에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셀파 김혜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